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투자의 신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세벽 전문가 그리고 함께 해주는 전문가는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네. 간밤에 지난 밤에 CPI 발표가 아주 좋게 나와주면서 많은 우려감들을 해소를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9시 반 지표 발표와 동시에 13,300포인트를 돌파를 하더니 지금 현재 프리장 시간에는 13,400포인트까지도 뚫어주고 있습니다. 본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도 좋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만큼은 좀 즐겨보고 싶습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는 얘기들도 많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투자의 신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옆에 나와주신 이 김영우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장은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CPI 지표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피크아웃을 생각해야 될 때다. 그거에 따라서 외인들의 총알이 장전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외인들의 그런 주식 매수세도 좀 기대를 해보고 기관들의 매수세도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외인들이 M&A에 관련해서 얼마나 한국 기업들의 매각을 굉장히 싸게 했는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이상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리고 물가가 내려오는 부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물가가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다시 원달러 환율도 다시 달러 강세에서 원화 강세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저희에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M&A 최근에 M&A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SK 산업가스라든지 아니면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국내 주주들에서 외국 주주들로 많이 갈아탄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런 강세 부분들이 있어서 이 외인들은 매각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 좀 큰 금액, 예를 들면 10조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을 8조나 9조 정도의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로의 찬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외국계 펀드 그리고 기업들의 활약이 최근에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라든지 아니면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좋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외인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M&A 환경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주식이 좀 싸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이 효과로는 영향으로는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비해서 많은 다시 한번 진출을 할 수 있다, 경쟁력이 다시 한번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원달러 환율의 피크아웃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외인들의 매수세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본다. 거기에 있어서 2차 전지라든지 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유세벽 전문가님, 네. 유세벽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실시간으로 이 블룸버그를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앵커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할 것 없이 굉장히 흥분해하면서 그러면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달러 인덱스도 내려가고 국채 금리들도 내려가고 CPI 지표는 또 8.5%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려 구간을 불안감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 자, 오늘 아까 이렇게 외국인들의 기환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증시 어저께 이탈했었던 외국인들이 강하게 선물 시장에서도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지수가 올라왔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력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의 지수는 빨간불을 켜줬고 파란불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좀 많이 드물었어요. 약 한 400개 종목도 채 안 되는데 이 중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조선 쪽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한 템포 건강한 조정을 좀 거쳐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2분기 어닝 시즌 관련해서도 지금 실적들이
준수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준수하게 잘 나온 실적에도 주가가 힘을 못 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치들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시점에서 이런 옥석 가리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 지난 시간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특징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어? 라고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주식 심화론 시간에서는 그 화학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강하다. 화학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앞으로 신사업 동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시장을 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네옴시티 관련한 그런 이슈들 후반에 미니 강의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면서, 자, 그렇다라면은 오늘 참여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참여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로 02-325-8200 전화 주시면 전화 아니면은 김영우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신다라면 오늘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무리님께서 JC케미칼 8,000원에 10% 비중 남겨주셨는데요. 자, 미리 상담하신 부분 제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테마주로서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특히 이 팜유에 관련해서 이 팜유 바이오디젤, 원료가 되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 주가를 보셨을 때 이런 4월달에 고점을 찍고 굉장히 크게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평단가가 8,000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 중이신 부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매수 단가를 굉장히 잘 잡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8,000원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21일평을 돌파를 해서 안착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JC케미칼이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다시 한번 이거를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난항을 겪는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이 악성 매물대가 위에 이렇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라오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도적으로 수혜에 따른 그런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수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 그리고 바이오 중유를 제조를 해서 정유사라든지 이런 발전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1분기의 영업 실적 자체로는 매출은 많이 늘었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좀 5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블라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JC케미칼은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변모를 해야 될 텐데,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에 불과한 종목입니다. 근데 2분기에는 실적이 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지금 보이면서 2분기 영업 실적 자체가 이 한 165억 원, 즉 이 팜유에 대한 그런 상승 수혜를 제대로 받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실적도 2분기에는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특히 전기차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도입으로 인해서 이 바이오 디젤에 대한 그런 연료를 혼합해야 되는 그런 의무 제도가 다시 한번 생기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신재생 원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순수한 디젤뿐만 아니라 신재생 원료를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정책 때문에 이런 구조적으로 성장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런 종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여전히 전기차 쪽을 좋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기차의 구조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바이오 디젤에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성장이 있다. 그래서 이 JC케미칼은 이제는 전기차의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평단가는 8,000원에 지금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21일평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충분히 수익 중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절반 정도의 수익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 21일평을 돌파를 할 때 저는 최종 매도가 만원에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이 갭상승까지는 이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 만원대에서 이 마디까이자 이 만원의 이 매물대 저항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만원까지만 한번 보시면서 지금 분할 매도로 절반의 수익을 챙기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이 JC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들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려드리면서 종목 상담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너구리님, 고려 시멘트 3,620원 5%입니다. 건설주 추세가 좋아서 시멘트주도 괜찮을 것 같아 매수했는데 목표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4일 날에 있었었죠. 시멘트 가격 인상한다 라고 해서 이 시멘트 관련주 고려 시멘트를 비롯해가지고 쌍용 CN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실적은 요번 2분기 때 지금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실적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왜 안 좋냐라고 했었을 때 화물연대 파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유연탄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판가 전이를 한다. 시멘트 가격을 올린다. 이 모멘텀은 현재 유효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점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단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이쪽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건설사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모멘텀이 있다.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는 부분을 들었었는데 중소형 건설주보다 아무래도 대형 건설주가 좀 더 수혜를 볼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멘트라던가 아니면은 레미콘 이쪽 관련해서는 저는 다소 보수적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정책이 250만 호 공급을 하겠지만 다소 부담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주가 상승 여력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모멘텀 무엇이냐? 시멘트 가격 인상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한 번쯤 쏘아 올릴 수 있다. 언제처럼? 차트를 보게 되면 8월 4일 날 한번 쏘아 올린 다음에 윗골이 달면서 음봉을 크게 띄워줬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느냐 봤었을 때 저는 진입 가격 3,620원 굉장히 잘 진입하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종목 진입 가격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4,000원 그 이상까지도 한번 쏘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챙겨 먹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4,000원 위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4,000원 라인이 주요 이평선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여기가 좀 많은 매물대가 모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 위에 돌파를 하는 시점에 타이밍 잡아서 저는 익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이 건설 섹터를 보신다라면 대형 건설주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튜브에서 누구시죠? 네, 박소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하나,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저평가인 것 같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문의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라는 그 기업이 이번에 사업 구조를 재편한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가 사업 구조를 재편을 한 이유는 결국 지금 우리 국내 증시의 지주 회사라는 그런 안 좋은 편견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걸 목적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하나라는 기업이 이 주요 계열사들의 그런 합병을 통해서 합병과 이제 지분 매각을 통해서 이 사업 구조를 재편을 한다면 이 지분 주주들의 가치를 재고를 환원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수혜의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회사인 하나 정밀기계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하나가 지주 회사로서 뭔가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자본 총계가 상승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건설이 오히려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배구조를 보시면 이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구조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지배 구조를 살짝 이제 꼼수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서, 특히 이제 많은 분할을 통해서 이 가치들을 좀 뻥튀기 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오히려 합병하고 지배 구조를 온전히 편입을 시키면서 이 지주회사들의 가치 자체를 높이려는 그런 모멘텀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라는 기업 자체가 바로 지주회사로서의 그런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우주항공과 방산을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UAM이라는 모멘텀까지 같이 합친다면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그리고 UAM까지 같은 그런 모멘텀 재료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주항공에서는 유의미한 실적이 아직까지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스페이스 X라는 그런 대기업만 보더라도 지금 벌써 이 모멘텀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 가치가 바로 이 하나라는 지주회사에 편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를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일단은 이 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8,000원에 매수를 오늘 일단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장기선인 120일 이평을 작년 10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돌파를 내낸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조정이 오지 않은 상태로 지금 그대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일단 28,000원이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이 하나라는 종목을 내가 이 더 올라가기 전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서 가져가 보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종목 28,000원의 매수 타점 첫 번째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잡으시려면 비중을 조금씩 가져가시면서 비중을 1~2%라도 가져가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외인과 기관들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사 모으고 있고요. 외인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8거래일 연속 사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하나의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이 외인들의 순매수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충분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로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유튜브에서 HMM 신규 매수 문의 괜찮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2분기 실적 나쁘진 않았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좀 살펴보면은 5조 3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73%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조 9,370억 원으로 111.5% 늘어났습니다. 좋아요. 2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와 4분기에는 이라는 질문을 던졌었을 때 과연 좋아질 것인가? BDI 운임지수라던가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런 것들을 지금 거기에서 마진율이 많이 높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바로 그 증권사에서 바로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지금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증권이라던가 그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7월 28일 날 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다 반영은 안 돼 있는데 7월 21일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33,000원, 다 33,000원으로 내렸는데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밑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 근거가 따르겠죠. 그 근거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정말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제는 피크를 찍고 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의견들을 무시하고 넘어가선 안 되겠죠. 안 좋다고 하는데 굳이 들어가야 될까?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투자에는 그 누구도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수급주이기 때문에 수급을 와야 되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진 않고 오히려 기관에서 들어와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지금 들어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 수정 주가를 제외하고 현 주가 레벨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여기가 바닥인가?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수익을 챙겨갈 것인가? 정말 멀리 2, 3년 정도 바라보고 들어간다라면 저는 오케이겠지만 내년 정도까지 바라봤었을 때 저는 이 종목으로 그렇게 큰 수익을 챙기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 시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2만원 구간, 22,000원 라인은 지켜준다라면 기존에 5만원까지 갔었던 그 사례를 들어서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시노펙스 문의해 주셨네요. 우리 키키 묘묘 아학님께서 시노펙스 문의해 주셨는데요. 3,200원에 5%에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 수익 중이신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질문의 유지, 마스크 실적이 안정화되고 있다. 박스코 트레이딩 전략 어떨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시노펙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왜냐면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재료가 좀 많았습니다. 원숭이 두창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마스크 쪽도 같이 모멘텀이 있었고, 최근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수소연료 전지에 관해서 또 재료가 있습니다. 자, 수소연료 전지에 관해서는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소재를 만드는데, 이게 멤브레인이 이 수소연료 전지의 핵심 소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노펙스에서도 연료 전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료가 많은 종목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왔죠. 2분기 실적을 보았을 때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지금 1분기 때는 38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이번에 2분기 때는 56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마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는 좀 나쁘게 보지는 않으나, 이 재료가 워낙 많다 보면은 이 테마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렇게 거대한 양봉 속에서 여기 지금 거래량이 체크는 되지 않았는데, 이때 거대한 거래량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금 시청자분께서 박스권 매매를 어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2,900원과 3,500원 사이에서 이 주포, 시노펙스의 주포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거래량을 굉장히 강하게 동반을 하고 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정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흔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추세로 보면은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매매보다는 추세선 매매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60일 이평이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60일 이평이 맞닿는 그 지지를 받는 그 구간에 도달을 하면은 여기서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아마 가격으로는 3,200원에서 3,300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 자체가 3,200원에 지금 물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이런 거는 권유를 해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상단 3,500원까지 올라온다면 전 3,500원에서 한번 1차 매도를 실현을 시키셔라. 그리고 한번 내려와서 3,200원 부근에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이때 조금 더 물량을 태워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를 저는 일단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시노펙스의 재료가 좀 많고 거기다가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아래 추세선 하단에서 61일평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은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세력들, 주포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빠르게 해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의 전략은 지금 3,500원에서 1차 매도하시고 그리고 3,200원 61일평이 닿는 구간에서 내려와 준다면 여기서 조금 더 물량을 실어서 한 번 더 가져가 보는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 실장님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14,000원에 비중 10% 일주일 전 매수했는데 수익이 나다가 손실나니 우울하네요.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 14,000원 전자결제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뭐 페이 관련해서도 엮여 있고 한데 아무래도 이 실적 발표 이 구간에 9일날, 10일날, 9일날 이렇게 쏘아 올릴 때 들어가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가 12,000원 부근이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진입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공시를 보게 되면은 8월 10일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여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주가가 밀렸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실적을 봤었을 때, 뭐 실적이 딱 보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죠.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다소 부담스럽긴 하겠으나,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방어적인 성격, 낙폭과대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은, 만약에 12,000원 라인을 좀 밑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12,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지지 라인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8,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즉 12,000원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은 정말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강하게 쏘아 올렸을 때 한마디로 좀 한 번쯤 시세를 줄 때 그 구간에 저는 무조건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크게 본다라면은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트를 좀 그어보게 되면은 하락 추세를 뚫었다가 바로 밀리는 모습, 이와 관련해가지고 수렴 구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14,000원 진입가 부근 위로 올라탔을 때는 바로 익절하고 나오자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 12,000원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우리 SK 케미칼 문의해 주셨네요. 우리 김기정 님께서 147,000원에 10%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 교체가 좋을지 아니면 전망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일단 SK 케미칼은 좀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여기 지금 상승을 크게 했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상승세를 좋게 보였다가 이 거품이 빠지자 주가가 빠지길 시작을 했고, 한 번 더 주가 레벨 다운을 일으킨 그런 이슈로 보신다면 이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로 이제 내어놓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주들의 어떻게 보면은 원성을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그런 주식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해라 라는 그런 이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 물적 분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재료적으로나 굉장히 불리한 국면에 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13만 7천 원이라는 그런 평단가 자체는 이 기업의 가치와 비례를 해봤을 때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SK케미칼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주주들의 그런 요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SK케미칼의 주가가 다시 한번 이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 배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 반대 명분이 지금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을 해야 이 SK케미칼의 그런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으로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다시 한번 발생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SK케미칼 만약에 여기 지금 한 번 더 주가를 레벨 다운 수 있는 매물대를 만약에 무너뜨린다면 이 종목은 조금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레벨 다운의 구간을 한 8만 5천 원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조금 이 SK케미칼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 SK케미칼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그런 물적 분할 이슈를 저는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주들에게 어떻게든 환원을 시켜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주가를 레벨업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5,000원이라는 손절 라인은 정해드리지만 이 부분을 좀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딱히 추가 매수의 라인은 추가 매수의 여부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악재가 어느 정도 이 기업에 존재해 있다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권유를 해드리지 않고요. 일단 목표가 자체로는 저는 이 다음 매물대 지금 현재 13만 7천 원이 딱 어떻게 보면 SK케미칼이 주가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딱 그 전환점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진입가가 딱 그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저항이 한번 나올 거예요. 올라오더라도 저항을 맞을 거기 때문에 13만 7천 원에서는 저는 5% 정도 비중을 덜어 가시고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13만 7천 원에서는 5%를 한번 덜어 가시고 다시 한번 10만원, 9만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기준에 있어서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물적 분할 문제를 한번 이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드리면서 SK케미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경님께서 에코프로비엠 12만원 10% 매수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소재, 양극재 업체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조금 살짝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장기적인 추세,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추세 잘 이탈 안에 가면서 241선 밟고 그러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조정 때문에 걱정돼서 이렇게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61선을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121선을 이탈을 안 했다. 241선도 이탈을 안 했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는 좀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한데 에코프로메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투자 감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은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 거기 안에서 배터리는 핵심 부품이고 그 배터리 안에서도 양극재, 전구체 관련해서는 정말 핵심 소재다라는 거는 이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세요. 거기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종목이고 현재 시총 코스닥 내에서 시총 1, 2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저는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14만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쏘아 올릴 수 있고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었을 때는
단발적 이슈였죠. 단발적 이슈로 그 공장 화재 1월 달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렸었던 부분이고, 이런 단발성 악재가 떠오르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공매도 이슈가 뜨면서 이렇게 좀 밀렸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보셨을 테지만, 저는 결국에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저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에코프로비엠은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을 이탈할 때, 그때 진짜 정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재인가, 아니면은 정말 단발적인 그런 충격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큰 수익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혹시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하신가요? 예, 치프 파워요. 아, G2파워요. G2파워 얼마에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살 때는 네, 매수가가 49,950원에 네, 예, 샀거든요. 10%. 네네, 네. 근데 그게 권리락이 뭐인지도 모르고 네네. 산 건데 이게 권리락에 걸려가지고 이게 뭐 선주당 4주를 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시초가가 지금 말하자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시초가가 뭐 9천 얼마로 떠가지고 2번 삼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네네. 내일쯤 이것을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은가? 네.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일단은,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4대1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주식을 한 주를 가지고 있는 거를, 4주를 더 줬다는 얘기인데, 물론 지금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권리락이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정주가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 풀어본다면 지금 여기 주가가 여기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계좌에는 마이너스가 찍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가 찍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권리락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 주어야 이 G2파워가 내주가 이제 다시 새로 들어오실 거예요. 한 주당 내주가 들어오니까요. 그 내주가 들어올 때 이게 주가가 이제 희석이 되면서 높게 올라가 있을수록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인데 이 G2파워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종목 분석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에 계산은 안 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중이 10%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이라고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의 비중을 제가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G2파워 자체의 기업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전망을 본다면 저는 G2파워를 좋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 신재생으로 이미 많이 올라간 주가가 무상증자까지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주 상장이 이루어지는 여기 보시면 신주 상장이 이루어지는 9월 6일이죠. 9월 6일까지 이 주가가 버텨줄 수 있을지 그거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락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보통은 삼상이 이루어지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고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은 절반 정도를 덜어서 일단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당장 계산을 못 해드려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아마 이 G2파워라는 이 기업 자체가 수배 전반 부분에 있어서는 점유율을 한 7%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G2파워는 9월 6일까지는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나 사실 무상증자가 들어간 부분들은 이 등락률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이 G2파워의 주가를 사실은 제가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대응은 내일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은 절반 정도 더시고 9월 6일까지 신주를 가져가 보시는 거를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지 말고요. 네, 내일 일단 물량 절반을 일단 더시길 바랍니다. 네. 물량 절반요? 그리고 9월 6일에 물량이 들어오시면 좀 좋은 가격에 수익 중이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예. 그때 수익을 빠르게 가져가시고 이제 그 매매를 마무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그 날짜가 9월 6일입니다. 그래서 9월 6일을 캘린더에 입력을 해 놓으시고 그 9월 6일 날짜 때 이 G2파워라는 종목을 정리를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9일, 6일 날 매도하는 것이 좋아요? 7일 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9월 6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9월 6일이요? 왜냐면 차익 실현 매물이 그때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매도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이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건설주들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건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설 관련해가지고,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떠신가요? 네. 여기는 두바이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건설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수출 아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1965년도에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수출 관련해가지고, 이제 파타니에서 나라티완, 태국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해서 눈부신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올 초 계산을 해보니 계약 금액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건설을 따낸 규모가 9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1,080조 원 정도에 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할라파라는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삼성물산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봤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된 철근만 해도 지구 반바퀴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 수주도 우리나라가 시공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원전 시공이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알려졌고, 그리고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도 세계에서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를 건설 계약을 맺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술력을 입증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건설 어떻게 보면은 시크니컬 아니면은 또 사이클리컬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띠고 있죠. 하지만 이 해외 수주 관련한 모멘텀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을 왜 들고 나왔느냐?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부르즈 할라파를 시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레이츠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서 여기에서 삼성물산이라던가 현대건설들이 건설 등이 시공을 했었었고, DLN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터키 차나칼레 대교를 건설을 했었다라는 점. 근데 지금 중동발 붐이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훈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게 어저께 뉴스도 아니고 오늘 뉴스도 아닙니다. 6월달 뉴스입니다.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사우디에서 굉장히 밀어붙이는 사업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왕세자가 11월 달에 혹은 10월 말쯤에 방한을 한다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이 수주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 2019년도에도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하면서 그때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계속적으로 약속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왕세자가 약속을 지켰죠.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탄소 제로의 친환경 스마트 미래 도시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총 사업비는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1년 예산이 600조 원에 달하는데 이 총 사업비는 우리나라 1년 예상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금 아까 말했듯이 더 라인,
터널의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이 금액 또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 1조 2천억 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국 건설사들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저는 건설 관련해서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의다 보니까 보수적 의견을 드렸었지만 오늘 강의를 준비한 내용, 왜 건설을 주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기대감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기보다는 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 수주를 따낼 확률이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무함마드가 이제 11월에 방한을 하고 그리고 이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서울의 44배. 금액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수주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 상승 효과, 그러니까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 왜 수주를 가능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사우디는 아무래도 자본력이 풍부해요. 그리고 이제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가 밀어붙였었던 이 두바이, 저도 가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그보다 더욱 화끈하죠. 네. 그래서 203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프로젝트 도시 개발 이런 경험이 적고 기술력이 전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어떤가요? 건설이면 건설, 원전이면 원전, 혹은 태양광이면 태양광, 풍력,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5G, 인프라 구축, 이런 거 관련해서 전력 설비도 그렇고 거의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탑티어급의 그런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빈살만 그 왕세자가 지금 우리나라를 방한을 해서 또 회담을 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밀어붙일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중국 손을 잡자니 미국의 눈치가 보이고, 일본 손을 잡자니 그것 또한 좀 눈치가 보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사우디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좀 싹쓸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가고, 그리고 저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건설주들 아직 조금 망설였던 이유는 그래도 주가가 바닥 구간에 있는 것이 같긴 했지만, 그럼에도 추세 전환을 했나라고 했었을 때 다소 찜찜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중소형 단에서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대형 건설주 등에서도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이와 관련한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중동붐이 있었었던 1900년대, 2000년대 후반, 이때 관련해가지고도 주가의 흐름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그때 수주 기대감이 얼마만큼의 상승세를 이끌었는지, 한 예로는 한국전력이 2009년 말에, 12월 말에 그 원전 수주를 하면서 3주 만에 30% 이상, 40% 가까운 그런 주가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그 무거운 종목이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이력,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눈을 돌릴 것이 아니고, 지금 개인들은 오히려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왜 매수를 하는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의 차례가 왔네요. 네. 저는 오늘 준비한 부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BBB 법안에서 좀 축소를 해서 바뀐 겁니다. 원래 이제 상원 의원 중에 이제 조men친 상원 의원이 이 민주당 내에서도 좀 반대표를 많이 던졌어요. 근데 이거를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비중을 늘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늘리면서 이거를 결국엔 상원을 통과를 했고요. 12일에 현지 시간 12일로 이제 하원의 그런 승인만 지금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전쟁도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크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그리고 곡물 같은 그런 자원들을 무기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시켜서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거,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취지인데, 사실 여기 정치적인 의미로 본다면 바이든이 지금까지 뚜렷하게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 바이든이 뭔가 하나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부분들이겠습니까?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전기차를 사든 아니면 중고차 전기차를 사든 그 세부적인 조건은 있겠지만 어쨌든 세제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도 이 세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발전량에 대한 증가율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오히려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으로 많은 세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풍력 업체의 실적은 오히려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결국에 그래서 주가는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풍력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 미국의 이제 1.7기가와트 태양광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는 뭐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깔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 감축법에 대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더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그런 경제학자들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축법에 대해서는 대기업 들에게 이제 법인세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할 때 1%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의 활동을 좀 방해하는 게 아닌가, 기업을 이렇게 편취를 해서 그거를 세금으로 떼우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일각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런 경제 성장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수소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자, 오늘 이 수소주들의 반등을 한번 봐야 되는 이유가, 일단 수소법 관련해서 12월 달에 우리나라 개정안이 발의가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데 킬로그램당 최대 3달러를 세액공제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연가스보다 더 수소가 싸지는 그런 효과가 낮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를 만드는 기업들, 아니면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반사 이익이 받으면서 수소를 더 많이 개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즉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들이 많이 콜라보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수소 쪽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플러그 파워가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이 수소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즉 수소는 연료전지 혹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로는 이제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노펙스와 같은 원리인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뭐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아니면 탄화섬유를 생산하는 효성 첨단 소재, 이 정도를 유망 종목으로 한번 꼽으면서 수소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순환매 속에 수소주들이 저는 이제는 포함을 시켜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미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영우 전문가랑 오늘 투자의 신 함께 해주신 시청자님들 감사드리면서 아까 제가 이제 끝맺음이 너무 허무하게 끝났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저는 건설주 계속적으로 갈아보자라고 말씀을 좀 마무리를 드리면서, 그리고 현재 나스닥 지수 13,500포인트 지금 돌파 시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2부도 함께 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